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주제의 핵심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임죄 통과를 두고, 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검찰이 지금 칠색팔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 혹은 검사 출신 법조인들, 이들이 앞장서서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임죄 찬성 쪽이 더 많았던 게 이게 법조계 흐름이었거든요. 갑자기 분위기 바뀌었어.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두고 검사 출신 정치인들 그리고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질색팔색 난리를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배임죄가 통과될 경우 검사들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검사들의 밥그릇이 부지직 부서지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검사들의 전관 예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검사들이 배임죄 통과에, 배임죄 폐지에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두 번째 주제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이게 정말 야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국힘당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부학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배임죄 폐지 주장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다? 주진우와 김도읍입니다. 둘 다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앞장서서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이재명 부학이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들이 속셈은 따로 있구나, 진짜 이들이 원하는 거는 따로 있구나 라고 간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배임죄가 폐지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은 검사들입니다. 아니, 배임죄가 폐지되는데 검사들도 할 일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폐지에 반대하는 거죠? 네, 배임죄가요, 검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이 돈 벌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배임죄밖에 없어. 여기가 검사들의 노다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다지가 없어지니까 현직 검사든 전직 검사든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든 모두가 개떼같이 덤벼들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임죄는요, 그동안 검찰이 수시로 기업들을 조질 때 쓰는 어떤 너무나도 흔히 쓰는 전가의 보도 같은 거였습니다. 검찰이 어떤 기업을 수사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배임죄예요.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은 혐의 중에 대표적인 게 배임죄야 무조건. 배임죄 빠지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가장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것도 배임죄예요. 기업들을 치러 들어갔던 검사들이 반드시 찝고 넘어가는 게 배임죄지만 반드시 유죄가 나오는 게 아닌, 어떻게 보자면 무죄 비율이 제일 높은 것도 배임죄예요. 기업 입장에서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지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이 배임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야. 어떤 경우는요, 처음 시작은 탈세 이런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안 되면은 뭐로 넘어간다? 배임죄로 넘어가요. 탈세를 수사한다고 검찰이 처음 쳐들어왔어. 압수수색 했어. 그런데 탈세가 안 나오네. 그럼 검찰이 뭘 뒤진다? 배임을 뒤져요. 횡령 배임을 뒤져요. 대표적인 데가 그 종근당인가? 그런 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게 중해제약이었나?
하여튼 어떤 제약회사입니다. 이 제약회사의 경우 처음에 뭘로 들어가느냐? 의약품 리베이트, 요걸로 검찰이 수사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의약품 리베이트가 잘 안 나온 거야. 보통 제약업체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검찰이 갑자기 배임죄로 수사 방향을 틀어버려요. 배임죄가 걸렸어. 그거요. 결국에 그 기업은 이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내부 고발이 터져요. 그러면서 내부 고발이 뭐였냐? 그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들어갔다가 안 나오니까 배임죄로 틀었다가 배임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다시 의약품 그 리베이트로 다시 수사 방향을 돌린 거예요. 둘 다 나중에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둘 다 무죄 나왔어. 뭐 탈세인가 뭐 이런 걸로 유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대신 그 기간 동안 그 제약업체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번 건 누구겠어? 로펌에서 돈을 벌었죠. 로펌? 그 로펌은 검사들을 빵빵하게, 그러니까 전직 검사들을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던 그런 대형 로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배임죄는 검사들이 자기 선배들, 검사 선배들의 돈벌이를 위한 뭐 그런 거였던 겁니다. 검사 선배들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후배들 챙기겠지. 또는 자신들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도와준 후배들이 있겠죠. 걔한테 보답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현직 검사들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배임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배임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은 형법 제355조 2항 일반 배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게 배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기업의 대표거나 무슨 단체의 대표거나 혹은 어디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반대로 처리하면서 손해를 끼친 경우 기업이나 단체나 혹은 뭐 어떤 대주주나 이런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배임죄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배임죄는 조금 모호해요. 걸면 다 걸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업들은 이 배임죄에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전 수수, 내가 돈을 받은 게 없어. 내가 구체적으로 돈을 번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면은 배임죄가 딱 적용되면 딱 되지. 근데 구체적으로 돈을 안 벌었어. 돈을 받은 것도 없어. 그런데 이익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돈 번 게 없어도 경제적으로 뭐 그 어떤 경제적 이익이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이익만 있으면 다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장 뇌물죄나 횡령죄, 사기죄 이런 걸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뇌물, 횡령, 사기 처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배임죄를 대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뇌물죄야. 아, 근데 돈이 안 갔네. 아, 그럼 배임으로 가자. 아, 이거 분명히 횡령이야. 아, 근데 이 돈이 안 빠져나갔네. 그럼 이거 뇌물 배임죄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사기야. 근데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게 없네. 아, 이득은 얻었는데. 그러면 배임이 되는 거예요. 또는 뇌물죄나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돈도 받은 것 같은데 아,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네. 요럴 때 배임죄로 갑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가 있겠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배임죄의 특징이에요. 필요는 한데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너무 커. 그리고 검찰은 이거를 지금까지 10분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 수사하는데 썼어. 기업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그러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전관 변호사들을 쓰는 거예요. 전관 변호사 한두 푼 되는 거 아니야. 기업들은요, 수임료가 기본이 억이에요. 억 단위예요, 기본이. 1억? 아니요. 5억부터 시작합니다, 5억. 1억 정도잖아요. 그거는 정말 싸게 먹히는 경우예요. 기본적으로 5억부터 시작을 해요. 전관 변호사 배임죄로 쓰게 되면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삼성, SK 이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이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수십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특정 기업을 한번 털었다,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러면 법조계에는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SK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배임죄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때도 무속인한테 속아가지고 1,000억인가 얼마를 회사 돈을 빼가지고 어디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싹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이거를 배임으로 걸었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무속인한테 속아서 돈을 이렇게 탕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회사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죠? 근데 이거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면은 민사상 손해를 묻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맞아요. 근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임죄 처벌로 들어간 거야. 덕분에 그때 최태원 회장 실제로 구속도 됩니다. 그때 최태원 회장이 썼다는 지금 암암리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만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썼냐? 100억대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쓴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땅콩 회항 사건 아십니까? 예. 조현아인가? 예. 그때 조현아가 걸린 게 몇 가지 되잖아요. 땅콩 회항 사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항공보안법 위반 이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배임죄도 하나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조현아 사건을 수임한 그 로펌에서 얼마의 이 수임료를 챙겼느냐? 지금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수임료를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기업이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은 전관 변호사, 특히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쓰게 되는데 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언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변호사 비용이 나갈 걱정부터 하는 거고 변호사들은 야, 이제 우리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장이 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진짜 좀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거는 그 전관 변호사들, 변호사들이고 손해를 보는 거는 기업이죠. 국민적 입장에서도 이거는 손해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검사들도 다 이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자, 아무튼 이 배임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자의적인 집행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자면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과 배임죄, 검찰이 기업 수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쓴 법이 배임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수 B, 김태희 남편, 이 김태희 남편도 배임죄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B가 무슨 뭐 연예기획사인 것 같아요. 연예기획사의 주식을 팔고 나갔는데 이게 먹튀다 이러면서 배임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수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수 B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게 배임죄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다 그죠? 자, 이 때문에 검찰도 문제를 인식하긴 해요. 배임죄 수사가 때로는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업들한테 어거지를 써가지고 삥을 뜯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검찰이 기업들한테 삥 뜯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검찰도 알아요. 그래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우리가 기업들 삥 뜯는 수사는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뭐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기업 범죄 수사 신사답게 하겠다. 이게 사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기업 범죄 수사를 신사적으로 하겠다. 삥 뜯는 수사 안 한다. 였던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배임죄 기소율이 상당히 낮아요. 자, 전체 범죄의 기소율이 약 39%인데요. 배임죄 기소율은 14.8%입니다. 수사를 만약에 100명이 받았다. 그러면 14명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안 된다는 거야. 일반적인 범죄 40명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기소가 돼요. 100명을 기소했을 때 40명 정도 기소되는 게 일반 범죄인데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수사했을 때 15명도 기소가 안 되는 게 배임죄인 거야. 기소 자체가 많이 안 돼.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부담이잖아. 변호사 쓰겠지. 예. 검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사만 했는데 기소라는 게 아니라 수사만 했는데도 시민들은 이렇게 돈을 쓰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배임죄입니다. 무죄 비율은 더 낮아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배임죄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일반 횡령 배임죄 무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그래프는 평균 일반적인 모든 범죄의 무죄 선고율입니다. 일반적인 무죄 선고율은 2.45%인데 횡령 배임죄 무죄 선고율은 4.38%고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무죄 선고 비율은 10%가량이 됩니다. 일반 범죄의 5배 정도 되는 거죠. 참. 그리고 근데 여기에 소소하게 벌금 몇십만 원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임죄가 검사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 검사들의 노다지가 됐다는 게 여기서 실감이 나시죠? 검찰은 정치적인 변환기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해왔어요. 그때마다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들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씁니다.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요, 검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사를 무마하기도 하고요, 형량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오너들을 무죄로 풀어주기도 하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끔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한때 대기업 총수들의 그 공식 같은 처벌이 있었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3, 4 공식. 이 3, 4 공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요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자, 뿐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기업들이 검사들을 직접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그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기업으로 가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기업에서 검사하다가 기업으로 간 사람이 69명 정도 돼요. 여기에는 검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황당했던 거는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나중에 그 가습기 해당 기업을 변호한 로펌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애경 SK 뭐 이런 데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만든 데가 애경 SK 그렇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다 애경 SK를 변호한 태평양에 갑니다. 그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당시에 애경과 SK를 변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가습기 살균제 수사검사들이 대거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무죄 나옵니다. 뭐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닙니다. 쌍방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한때 대단히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쌍방울 그룹의 검사 출신 이사 또는 직원들을 살펴봤더니 적어도 10명 이상이 나오더라. 검사 출신만 10명 이상이 나오더라. 여기에 판사 출신, 뭐 군 법무관 출신, 혹은 뭐 정치인 출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60몇 명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튼 검사 출신만 10명 정도, 10명 이상이 쌍방울 그룹에서 근무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당시 논란이 됐던 검사들, 특히 쌍방울 그룹에서 근무했던 고위직 검사들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왔죠. 송찬엽, 오현철, 이태영, 이건령, 김영현, 이남석, 김인숙, 임동규, 안호봉, 강인철 등등. 이들은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 혹은 뭐 자문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을 활동합니다. 쌍방울 그룹은 제가 몇 차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사채업자 출신의 원래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그 김성태는 원래 전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조폭이었고요. 조폭 자금을 관리해서 사채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쌍방울을 인수하죠. 기업 사냥꾼이 된 겁니다.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말이 많았죠. 자, 그래서 툭하면은 검찰에 불려다닙니다. 툭하면은 검찰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랬던 김성태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검사들을 자기 사회이사로 많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결과 김성태 이번에 대북 송금 사건에서 빠져나왔잖아. 지만 빠져나왔잖아.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아닙니다. 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죠. 전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에 취업했던 검찰 전관 변호사들,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 계속 거기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검찰을 그만두고 퇴직한 검사들 옛날처럼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자, 검사들이 뭐 이번에 뭐 나중에 검찰청에는 죄송합니다. 목이 잠시만요. 향후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권을 안 가지게 되죠.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공소청이 됐든 아니면 중수청이 됐든 어쨌든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배임죄가 사라지게 되면은 중수청이 됐든 검찰청이 됐든 배임죄라는 걸 가지고 기업들을 괴롭히지 못하겠죠. 그러면 중수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아니면 검찰청이 됐든
전직 검사들이 검찰을 그만둔 검사들이 직장을 그만둔 검사들이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배임죄가 사라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던 많은 기업들 그 기업들은 대부분 배임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적용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배임죄가 폐지되게 되면은 검찰 수사는 대폭 줄 겁니다. 검찰청이 아니라 중수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청이 됐든 중수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수사 대상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전관 수요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검사들이 전관 변호사들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관 변호사들,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그 수사를 받는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부터 뭐 사건을 수임했다 칩시다. 거액을 받았어요. 자, 이 변호사들은 현직 검사들을 찾아갈 겁니다. 변론을 한다, 아니면 수사, 변론을 한다, 이런 식이겠죠. 수사에 조언을 제기한다, 이런 걸로 갈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검사들을 만나요. 술 한잔 할 수도 있죠. 밥 한 번 먹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검찰의 수사 정보가 셀 수도 있고요. 중요한 수사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사건이 사라지기도 하죠. 어째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핵심적인 주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 증거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기소가 되는 유죄인데 그 유죄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예, 전관 변호사들이 해요. 자, 전관 변호사들은 이렇게 그런 걸 해주고 그런 걸 해주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럼 그 돈은 전관 변호사만 쓱싹 하나? 아니죠. 현직한테도 가겠지. 어떤 형태로든. 그 현직한테 가는 비용을 우리가 그 현직한테 근데 현금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파킹 기법을 통해서 어딘가에 저장해 뒀다가 퇴직 후에 싹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두죠. 아무튼 이 배임죄가 사라지게 되면은 전관 변호사가 됐든 파킹 기법이 됐든 비리의 고리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 와중에 굳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세 등등하게 된 거는 검찰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검찰이 어디서 돈이 나오겠냐? 검찰의 돈줄은 두 개였던 겁니다. 특활비하고요. 배임죄였던 거예요. 특활비는 없애면 되죠. 근데 배임죄는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검찰의 돈줄을 잴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검찰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없애자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0시 40분입니다.